형사 전문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을 나쁘게 보아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업무상 횡령 사례들은 주로 이제 회사 대표님들이나 회사 자금을 회사 대표님들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경우, 그리고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나 동업관계에서 동업자금을 횡령하는 경우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회사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당국에 적발이 돼서 기소되었는데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유예 그리고 일부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대표님들의 경우 밑바닥부터 회사를 쭉쭉쭉 읽어오시면서 회사 자금을 어떻게 보면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시거나 출근도 하지 않는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록한 다음에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케이스들 많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규모가 이제 커지고 하나의 회사가 운영되다 보면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이 분리되지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대표였던 A씨는 회사 자금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직원들에게 또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다음에 해당 금원을 회사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가지급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억 4천만 원 정도를 횡령했고요. 대표의 아들이자 이 회사의 이사인 C씨의 생활비를 지급할 명목으로 며느리 계좌를 통해서 급여 명목의 계좌를 1억 7천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담보나 이사회 결의 등도 없이 한 4억 7천만 원 정도를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원의 금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아파트 수리비 명목으로 4천만 원 가량의 금원을 사용하는 등등 약 12억 원의 금원을 횡령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 그리고 주주총회 없이 피고인 C에 대해서 법정 퇴직금을 1억 원보다 많은 3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 횡령 기간도 좀 길었고요. 그 횟수와 금액도 상당해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에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적용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방어를 위한 핵심 논거는 이 업체가 사실상 1인 기업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인 회사의 경우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을 하면 전원총회로서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어떻게 보면 명백하기 때문에 따로 총회 소집 절차가 필요가 없고 설령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해서 주주총회가 결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실제로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A의 의사 내지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주주총회는 열리지 않았으나 이사회 회의록이 존재하는 점, 그리고 이사들이 모두 주주였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총회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때문에 피고인 C의 퇴직금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는데 이 논거를 대부분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피고인 C가 회사에 기여한 부분들을 참작하면 퇴직금이 사실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관련 외에 다른 횡령건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통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범죄에 대한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 회사인 경우, 그리고 실질적 손해 규모가 작은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의해 설립되어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됐던 점, 그리고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 중의 일부를 범행 직후에 회사에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에 11억 원 이상의 금액을 공탁을 해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이 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회사 운영 관련한 소액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등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요.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수용이 돼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사건에 있어서 주된 쟁점으로 보는 것이 불법 영득의사의 의무입니다.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 됩니다. 불법 영득의사라는 게 이제 뭐냐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서 소유자가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제 권한 없이 처분하는 것, 그런 의사를 뜻하는데요.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처 등등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불법 영득의사나 고의가 없었음을 이제 하나하나 입증해 나가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자금 유용과 같은 사례 외에도 업무상 횡령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대놓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동업자금 횡령, 회사 법인카드 남용, 계주의 갯돈 횡령 등등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사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횡령 사건들을 보면 횡령된 금원에 대한 은닉이나 증거인멸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애초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경찰 조사 때부터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나갈지 전략을 딱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범위도 광범위하고 처벌도 가볍지가 않은 업무상 횡령 사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되시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건을 대응해 나가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합의 진행을 통한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등 처한 상황에 맞게 양형을 준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면서 차근차근 방어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절차들 언제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는 지난 10수년간 형사사건 전문적으로 처리해오면서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 관련된 사건 굉장히 많이 처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어 전략 세우고 어떤 식으로 양형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